네,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을 위한 원천세 신고 작성 가이드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맡은 김태림입니다.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도 아주 알차고 유익한 소식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정보들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임세은 대리님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세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위아고 스마트A 10을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나하고 서비스 활용법을 소개하고 스마트A에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는 방법, 그리고 급여관리에 입력된 소득자료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집계하는 기준 및 원천세 전자신고 오류 해결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직원과의 소통이 더욱 편리해지는 나하고 100% 활용법을 준비했습니다. 대리님, 이 나하고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나하고를 통해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리님 혹시 입사하실 때 회사랑 제일 첫 번째로 작성한 서류가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제일 먼저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로계약서를 제일 먼저 작성하실 텐데 네. 이렇게 근로계약은 구두계약도 유효하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도 명시를 하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하고를 이용해 근로계약 체결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위아고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상단에 나하고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웹상의 나하고 서비스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관리자가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나하고 서비스를 실행하기 전에 회사 인감 등록 방법을 그럼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계약을 체결하려면 회사 인감 도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측 상단에 사용자명을 클릭하고 회사 설정에 들어가서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 설정은 회사 관리자 권한이 있는 분에게만 보이게 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정보에서 수정을 클릭하면 하단 회사 도장란에 파일 선택을 하여 도장 이미지를 찾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보낼 수 없으니 꼭 등록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근로계약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나하고를 실행하고 이렇게 이제 근로계약에 들어가면 관련 계약서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계약서 설정에서 어떤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정규직 근로자 계약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가 있고 저는 정규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대상자 불러오기를 하면 계약월과 계약 대상자를 불러올 수 있는 재직자 불러오기 기준월 설정을 할 수 있고 확인을 누르면 계약 대상자를 불러오는데요. 이렇게 여러 명의 계약 대상자 중에서 계약을 하지 않거나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을 체크하고 하단에 계약 대상 제외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계약서 진행 현황에서는 계약서 명칭과 대상자, 진행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각각 직원들을 선택하면 해당 계약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 정보와 계약 항목은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제와 같이 고용 형태별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노출됩니다. 계약서는 직원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명을 작성 후에 한 번에 계약 요청을 하실 거면 작성 후 전송 대기 상태로 변경을 해주시고 바로 계약을 요청하려면 작성 후 바로 계약 요청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제의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계약 요청하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공인인증서는 따로 없어서 미리 요청해둔 자료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이지훈 사원으로 지금 계약 요청을 했고 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바일로 들어가서 이지훈 사원이
어떻게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훈 사원으로 이렇게 나하고에 로그인을 하면 이런 모바일 화면이 나하고 앱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로계약 요청을 받은 근로자는 전자계약에 대한 서명을 해야겠죠. 이제 하단에 근로계약으로 들어가고 우선 근로계약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서명 인증서를 이미 발급했다면 계약서를 클릭하여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을 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인증서 발급하기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을 위해 서명하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으니 계약이 완료되었는데요. 직원이 이렇게 모바일에서 완료를 했으니까 관리자에게도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관리자 화면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지훈 사원이 조금 전에는 서명 필요였는데 지금 계약 완료로 변경된 게 확인되시나요? 이렇게 진행 상태에서는 작성 대기, 작성 중, 전송 대기, 서명 필요, 계약 취소, 계약 완료와 같은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전자계약에서는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계약서 3종뿐만 아니라 비밀유지 서약서나 보안 서약서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계약서를 선택해서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굳이 종이로 출력하고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잘 사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금융거래 혹은 공공기관 제출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도 이제 이 나하고를 이용해서 어떻게 발급을 요청하고 또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나하고를 이용하면 증명서류 발급을 위해 굳이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이제 전화로 발급 요청하거나 또 서류가 발급되면 다시 받으러 가는 번거로움 없이 네. 모바일로 증명서 발급 신청부터 수령까지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럼 지금부터는 나하고 앱에서 근로자가 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하고 모바일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증명서 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시죠? 증명서 신청에서 저는 가장 많이 발급 요청을 하는 재직증명서로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명서를 사용할 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하고 수령 희망일자와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 수령 방법 중에서 PDF 온라인은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나하고 앱에서 미리 보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이걸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직원이 이렇게 신청한 요청건을 발급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기 위해 관리자 화면으로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관리자가 나하고 서비스로 들어가면 이 대시보드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직원 요청 업무 미처리 현황에 직원이 신청한 증명서 발급 신청건이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직원이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관리자가 확인해서 발급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모바일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발급 담당자가 좌측에 증명서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증명서는 금융기관이나 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니까 회사 인감이 필요하겠죠. 환경 설정에서 도장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도장 미리 보기에는 스마트A 10에 회사 등록에 등록해둔 도장이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근로계약에서는 위하고에 회사 설정의 도장을 등록했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증명서는 스마트A 10에 회사 등록에 도장을 등록해두고 사용하게 됩니다. 증명서 관련 서식의 내용은 스마트A 10의 근로기간, 연말정산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다 보니 스마트A 10의 회사 인감이 반영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발급 신청 내역에서 발급 상태의 미발급을 클릭하여 증명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고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 인쇄, 저장, 발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 완료 탭에서 PDF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 최근 발급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근로자가 나오고 해서 수령 방법을 PDF 온라인으로 선택하고 신청하면 서류가 발급되었을 때 나하고 앱에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나하고 앱에서 증명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하고 앱의 증명서 신청 내역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해당 재직증명서 발급건을 선택하면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나오고 발급 내역 하단에 미리 보기를 선택하여 PDF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발급받은 증명서는 저장과 공유하는 기능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 필요한 곳으로 전송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많이 간단하죠? 네, 정말 설명을 들어보니까 담당 부서를 찾아가고 또 기다리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모바일에서 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또 그렇게 발급받은 증명서는 조회뿐 아니라 저장, 공유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회사 발급 담당자는 물론이고 이 발급을 신청하는 직원 역시 모두에게 아주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하고에서는 또 직원 공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네, 나하고는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직원 교육이나 코로나 지침이 변경되거나 또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전사 직원 공지가 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직원들에게 공지할 내용이 있을 때 나하고에 등록을 해두면 네. 나하고 모바일 어플에 알림이 뜨고 모바일에서 바로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바로 또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네, 나하고에서 그럼 대시보드에서 여기 우측에 직원 공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새 공지사항 버튼을 클릭하여 공지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공지 제목과 중요도 설정, 그리고 공지 대상, 그리고 원하는 일시에 공지가 등록되도록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코로나 방역 지침 변경이라고만 작성을 하고 공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첨부 파일이 필요했다면 첨부 파일도 같이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공지사항을 근로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모바일 앱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바로 모바일 확인해보면 우측 상단에 알림에 표시 나오는 것과 그리고 하단에 공지사항으로 코로나 방역 지침 변경이라고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또 하단에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나하고 소개와 함께 사용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그런데 이 나하고 어플을 설치만 했다고 해서 우리 회사와 연결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결하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나하고 어플을 이용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근로계약 증명서 뿐만 아니라 또 임금명세서 조회 등 이런 기능을 이용하려면 저희 회사와 근로자가 이제 연결이 되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네. 네, 이렇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직원을 나하고에 초대하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네, 그럼 직원을 초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관리자가 나하고에 들어가면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나하고 직원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가입 요청하기나 혹은 직원 정보 등록으로 들어가서 직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 가입 요청하기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미가입된 직원을 확인할 수 있겠죠. 미가입한 직원을 선택하고 우측에 나하고 가입 요청을 클릭하거나 혹은 하단 액션바에서 나하고 가입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가입 요청은 직원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니까 초대할 직원의 휴대폰 번호를 빠짐없이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가입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게 문자로 발송이 되다 보니 이제 문자 발송 비용처럼 포인트 차감이나 문자 발송 비용이 있는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최초 가입 요청 시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는 포인트 차감 없이 무료로 발송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등록 현황 우측 상단에서는 나하고 가입 상태별 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어떤 직원이 가입했는지 혹은 가입 대기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가입 요청은 급여관리의 사원 등록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사원 등록을 보면 연동란에 나하고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사원을 확인할 수 있고 연동되지 않은 사원을 체크 후 하단 액션바에서 나하고 가입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입 요청을 할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바일에서 해당 문자를 확인해 보고 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에서 문자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가입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가입 링크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나하고 어플로 이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연결이 되고 네, 있고 지금 바로 됐네요. 원래 다운로드하는 이제 플레이 스토어가 나오게 될 텐데 저는 이미 나하고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바로 열기로 진행하는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하고 모바일을 시작합니다 라고 나오면 조금 전에 본인이었던 분의 성명을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인증번호로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관 동의를 하고 초대받은 회사의 정보를 확인 후 초대 수락을 하겠습니다. 그럼 가입이 완료되고 다음 단계로는 비밀번호 등록도 필요한데요. 숫자 4자리와 영문 1자리를 입력하여 전자계약이나 임금명세서 확인 등에 사용할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모바일에서 지문 인증이나 페이스 아이디와 같이 생체 인증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생체 인증 등록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가입하는 방법도 좀 간단한 걸로 보이시죠? 네, 처음에 이 설명을 들으면서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가입하는 절차도 과연 간단할까 좀 걱정이 되는데 가입도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입을 하고 나면 근로계약, 증명서 발급 같은 업무 외에도 이후에 설명해 주실 근태관리, 임금명세서 조회, 연말정산까지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모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이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9 to 6 정상 근무지만 유연 근무제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는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정상 근무 시간인 8시간만 딱 채우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나하고에서 이 근태 관리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9 to 6 정상 근무로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시차 출퇴근제와 같은 방법도 가능한데요. 네. 네, 그럼 이제부터는 나하고를 통해 직원들이 근무 시간제에 따라 근태를 체크하고 연장 근무나 휴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나하고에서 근무 시간 관리 설정으로 들어갈 건데요. 근무 시간 설정에서 우측 상단에 근무 그룹 추가하기를 하면 각 근로 유형에 대해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근로제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근무 그룹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근무일과 유급 휴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급 휴일은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이 선택되어야 하고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근 방식은 자동 시간 기록, 실시간 체크, 직접 입력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동 시간 기록은 직원의 근태 시간이 관리자가 등록한 기본 근무 시간으로 자동 기록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직접 나하고 앱에서 수정하여 등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체크는 근로자가 나하고 앱에서 근무 등록을 선택할 때 그 순간의 시간으로 기록되는 방식인데요. 사실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일 것 같아요. 여기서 실시간 체크를 선택했을 때에만 출퇴근 등록 시 GPS 기반으로 기록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GPS 사용 여부 항목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GPS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모바일에서 출퇴근 등록 시 위치 상관없이 근태를 등록한 시점의 시간으로 출퇴근 기록이 되고 GPS 사용을 한다면 근무지를 설정한 후 근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근무지 설정도 한번 봐야겠죠? 근무지 설정은 근무지 주소를 등록하면 검색된 주소에 좌표가 반영되는데요. 해당 주소에 좌표 반경 거리를 지정해 출퇴근 등록 시 해당 반경 내에서 근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근무지 등록을 하고 근무지 그룹 배포 탭에서 해당 근무지에 근무하는 직원을 배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체크 유형을 사용하면서 GPS 기반으로 출퇴근 기록을 체크한다면 근무 시간도 배포되어야 하고 근무지도 배포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한 그룹이 배포된 직원, 장나라 직원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모바일에서 장나라 직원으로 근태 체크하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기기에서 또 진행하다 보니까 장나라 직원으로 다시 한번 로그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무시간 설정을 하고 나하고 앱에서 해당 사원으로 그럼 근무시간을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여기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작업을 하면서 휴가 신청서를 좀 올려놓은 게 있어서 작업이 조금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원래 등록을 하면 해당 시간으로 노출이 되면서 이 시간으로 출근을 등록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직접 입력 방식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출근 방식의 직접 입력 방식은 근로자가 출퇴근한 시간을 직접 입력하여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입력 방식인 경우에는 나하고 앱에서 출퇴근 등록을 하면 시간을 입력하는 창이 나와 직접 시간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주 근로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관리자가 등록한 근무 시간으로 자동 기록될 수 있도록 간주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데요. 간주 근로를 ON으로 변경하면 하단에 간주 근로 항목이 표시되고 근무 유형을 추가하여 더 등록하거나 X 표시를 눌러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그럼 일반 근로제를 세팅을 해서 이 출퇴근 방식 옵션에 따라서 근태 체크 시 달라지는 점을 좀 봤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근로제가 아닌 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또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근무 설정 방법은 일반 근로제와 동일한데 시차 출퇴근제로 진행할 경우에는 여기 출퇴근 시간을 따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네. 지금 8시, 9시, 10시 이렇게 시차 근무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요. 네. 추가하기를 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대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 관리에서는 직원이 출퇴근 시간 근태 체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체크한 근태 시간에 대해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근무 시간 관리에서 출퇴근 일괄 조정으로 일자와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월에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근무 시간 체크와 조정이 완료되었다면 근무 시간 마감을 하여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당 근태 내역을 불러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근무 시간 관리를 위한 초기 세팅 방법을 좀 알아봤다면 저도 이제 근로자다 보니까 우리 대리님이 이렇게 시연을 해주셨을 때 저기 좌측에 화면에서 좌측에 휴가 설정 기능이 가장 먼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은 휴가에 가장 큰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휴가 설정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쵸. 휴가는 모든 사람한테 진짜 중요한 그쵸. 부분일 네. 텐데요. 이 휴가 설정 기능을 빠뜨리고 갈 수 없겠죠. 네. 네, 휴가 설정은 직원별로 연차일수 등 개인에게 부여되는 휴가일수를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까지 하는 기능입니다. 네. 근로자라면 나에게 몇 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참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일 텐데요. 회사 관리자가 나하고에서 휴가 설정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관리자는 이제 근무 시간 관리 설정에서 휴가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휴가 신청은 나하고 앱에서 전자결제로 휴가 신청서를 사용할지의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미사용으로 선택하게 되면 나하고 앱 전자결제에서 휴가 신청서가 미사용으로 되어 작성할 수 없으니 휴가 신청서 전자결제를 할 거라면 사용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가 자동 부여는 근속연수에 따라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할지 수동으로 직접 부여할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동 부여를 사용으로 하면 사기년도 1월 1일에 근속연수 1년 이상인 직원들에 대해 연차 일수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연차 유급 휴가 일수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가 발생,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가산 휴가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휴가 자동 부여 설정에 근속연수에 따른 휴가 일수는 직접 수정을 할 수도 있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비례 휴가 발생은 근속연수를 기본연차 15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값에 대해 소수점 올림 단위에 따라 1일 휴가뿐만 아니라 0.5, 0.25, 0.125개의 연차를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은 8시간 종일 연차, 0.5는 4시간 반차, 0.25는 2시간 반반차, 0.125는 1시간 반반 반차로 생각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휴가 2월 여부는 미사용 연차를 다음 연도 연차로 자동으로 이월하고자 할 때 사용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직원 휴가일 설정에서는 귀속연도별로 휴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 자동 부여가 아니라면 관리자가 직접 휴가일 설정해서 부여를 할 수 있는데요. 보기 기준에서 휴가 미배포를 선택하면 휴가가 배포되지 않은 직원만 조회하여 휴가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액션바에서 기본 부여는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배포하는 버튼이고 기본 조정은 기본 부여 휴가 외에 추가로 휴가를 부여할 때 사용하는데 포상 개념의 휴가를 배포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 조정은 관리자가 휴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근태 조정을 해야 할 경우 사용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 1년 미만 탭에서 한 달 만근 시 월별 조정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부여하거나 조정한 내용은 해당 사원을 선택하여 휴가 부여 일수와 소진 일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가 항목 설정에서는 각 그룹별로 휴가 구분과 차감 일수 등을 설정할 수 있고 휴가 배포 이력에서는 조회 조건에 따라 검색하여 휴가 배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휴가 설정 기능을 설명드렸는데요. 초반에 설명드린 증명서 발급부터 직원 공지까지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근무시간 관리 설정은 관리자분들 입장에서 초기 세팅이 조금 번거롭다 느끼실 수 있지만 한번 세팅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모바일에서 직접 근태 체크하고 휴가 신청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잘 세팅해 두시고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정말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근무 시간 관리를 위한 초기 세팅 방법, 그리고 모바일에서 근태 체크 방법, 휴가 설정 방법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모바일 근태 체크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은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개인에게 부여된 휴가, 즉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네, 연차는 근태 체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제 휴가 신청을 올린 다음에 네. 승인을 받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그럼 이제 모바일에서 휴가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하고 앱에서 전자결제는 근태 체크하는 곳 하단에서 확인을 하거나 전자결제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전자결제는 휴가 신청서, 연장근무 신청서, 출장 신청서 이렇게 세 가지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휴가 신청서는 조금 전에 휴가 설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휴가 신청이 사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연장근무 신청서는 해당 직원이 배포받은 근무그룹에서 연장근무가 사용으로 되어 있어야 결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휴가 신청서부터 작성하는 방법을 볼 건데요. 전자결제 화면에서 바로 본인의 자녀 휴가 개수가 확인되고 자녀 휴가를 선택하면 총 휴가와 사용한 휴가 개수를 확인할 수 있어 몇 개 남았는지 바로 확인하고 휴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신청서를 선택했을 때에도 자녀 휴가가 표시되고 부서 휴가 일정을 확인을 선택하면 같은 부서 직원의 휴가 일정까지 확인할 수 있어 서로 겹치지 않게 확인하고 휴가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휴가 구분을 선택하고 휴가 사용일자와 제목, 휴가 사유를 선택합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로 휴가 설정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결제 라인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휴가 신청에서 결제 라인을 한번 등록해 두면 이후에는 해당 결제 라인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럼 결제자 선택 버튼을 누른 다음 조직도 또는 사용자 탭에서 결제자를 선택해야 하고 본인 포함 결제를 진행한다면 본인부터 선택합니다. 결제 라인에 반영할 직원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결제 라인이 생성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순서를 결제 라인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정해준 사원 다음에 결제 라인에 차은하 사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제 라인을 등록하고 완료를 하면 담당자들이 결제를 해줘야 최종 승인이 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는 본인 결제부터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결제가 도착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결제로 결제를 완료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결제 라인에 있는 직원으로 로그인을 변경하여 또 결제 승인을 해볼 건데요. 저는 한 기기에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잠시 나가고 로그아웃을 하고 다음 결제자로 재로그인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 기기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각각 본인 기기에서 진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각각의 기기에서 결제 알림이 오면 그때 네. 확인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결제자인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다음 하는 거는? 라인에 있는 결제자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결제 라인에 있는 직원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했더니 이제 오른쪽 상단에 또 알림 표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자결제 항목에서도 결제해야 할 건수가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전자결제를 선택을 하고 결제 도착한 건을 선택한 다음 반려 또는 승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된 거죠? 네네, 지금 승인을 그러니까 완료했습니다. 네, 연차는 근태 체크가 아니라 전자결제에서 이 신청서를 상신해서 결제받고 사용하면 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 휴가를 관리하는 관리자 또한 우리 직원들의 휴가 사용 내역을 또 확인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쵸. 관리자는 당연히 휴가를 언제 썼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휴가를 관리하는 관리자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봐야 될 텐데요. 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리 페이지는 웹 버전의 나하고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네. 그럼 이제 다시 웹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하고 근무 시간 관리로 들어가면 상단에 또 휴가 관리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요. 휴가 관리로 들어가면 전체 직원의 휴가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각 직원을 선택하면 휴가 사용 내역과 결제 상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관리에서 휴가를 사용한 날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근무 시간 구분에 상세 내역이 조회되고 휴가 신청서가 반영되어 있어 결제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나하고 앱을 보면서 연장 근무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근무 신청서를 선택하면 근태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근로자가 배포받은 근무 그룹에서 연장 근무와 야간 근무가 사용으로 되어 있어야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근태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무와 야간 근무에 대한 근무 시각과 휴게 시간은 근무 그룹 설정 시 설정해 놓은 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실제 근무 시간과 다르다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 7시부터 9시까지 연장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근태 구분은 연장 근무, 그리고 연장 근무 시각은 7시부터 9시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자를 반영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 이번에는 본인 결제만 넣고 신청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승인까지 완료를 할 거고요. 다음 출장 신청서도 신청하는 방법은 앞에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출장 신청서가 필요하다면 모바일 앱에서 동일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리자가 이 연장 근무 신청서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볼 건데요. 웹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고 해당 사원을 선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근무 시간 구분에 연장 근무에 대한 신청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직원 근무 시간 현황에서는 일간, 주간, 월간으로 각 직원별 근태 현황을 확인하거나 각각의 직원을 선택하여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 직원을 선택하면 상단의 직원 근무 시간 현황에서 총 근무 시간이나 연장 근무 시간, 야간 근로 시간이나 휴일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오고 전자결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하고를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과 그리고 이 전자결제를 통한 휴가, 그리고 연장근무 관리 방법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웨비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초반에 저희가 나하고를 소개하면서 임금 명세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임금 명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급여 산출 근거가 적용되어 있는 급여 내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리님 이 시간에는 이 급여 명세서를 발급하기 전 급여 작업과 또 산출 계산식 적용 방법을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임금명세서 발급 시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계산 방법, 그리고 네. 공제 내역 등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적어야 할 사항이 규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적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직원들의 급여를 입력하고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했던 개정근로기준법 설명 자료를 보고 임금명세서 관련 궁금한 점 몇 가지를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건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1월에 게시했던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인데요. 여기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을 보면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잠시 기재 사항별로 세부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동명이인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두 번째, 임금 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 지급일로 작성을 하면 되고, 임금 총액은 원천 공제 이전에 임금 총액을 기재하지만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은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금액을 기재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은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을 작성하는데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출근 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 방법을 작성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제 내역인데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하는데 근로소득세 세율이나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보험은 정해진 요율대로 계산이 되고 있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맞춰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된 기준에 맞춰서 공제하는 것이 사업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다행히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조금 전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을 설명할 때 출근 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 방법을 작성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의 식대는 고정으로 지급을 하고 하루 재택근무하거나 연차를 사용했다고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도 계산 방식을 기재해야 할까요? 네, 해당 부분 예시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계산 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 그리고 매월 1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계산 방법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7,000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는 계산 방법에 근로일수 곱하기 7,000원과 같이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네요. 이 내용대로라면 매월 일정하게 10만 원을 식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설명 자료에 있는 임금 명세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제공된 임금 명세서를 보면 시급제인 근로자의 급여 중 실근무 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는 기본급은 하단에 계산 내역을 기재했지만 고정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임금 명세서 작성 방법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도 또 알려주셔야겠죠? 네, 고용노동부 설명 자료에 있는 사례 중 몇 가지를 프로그램에
이제 보여드리면서 시연을 할 건데요. 네. 케이스에 따라 저희가 금액을 살짝 수정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사례는 조금 전에 봤던 그 사례 그대로 한번 입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예시와 동일한 방식의 이제 계산 방식을 적용하려면 이제 사원을 선택하고 산출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아까처럼 기본급에는 시간에 따라서 시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9시간 곱하기 10,000원으로 작성을 하고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출식이나 산출 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 사원을 이제 임금명세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쇄 형태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근로기준 3번 또는 4번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에 209시간 곱하기 10,000원으로 되어서 산출식과 산출 방법이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사례는 계산 방법 란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공통적인 항목명을 이용해서 계산 방법을 기재하고 각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사원마다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인데요.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임금명세서 표기사항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매월 지급되는 항목과 격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죠. 프로그램에서도 수당공제 등록에서 각 수당별 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보도록 할 건데요. 수당공제 등록에서 구분에 매월과 부정기 중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통상에서는 통상 시급 계산을 위해 사용할 수당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통상에 동그라미 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들의 합을 정상 근무 시간으로 나누어 임금대장 기재사항에 통상 시급의 금액을 표시를 해줍니다. 저는 통상 시급을 자동 계산하진 않고 사례와 같이 정해진 통상 시급으로 기재할 거라 현재 설정에서는 통상을 모두 해제를 하고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계산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산출식 보기를 클릭하여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금과 식대는 고정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 기재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에 모두 산출식을 입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 인원 등을 표기해서 반영하고 싶다면 수당 및 공제 등록 화면에서 여기 가족수당 사용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출식을 입력했다면 산출식에 적용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그리고 가족수당 지급 대상 인원들을 반영을 해야겠죠. 이런 항목은 우측 스플리터에서 임금대장 기재 사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근무 시간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지금 사례에 별도 표기되어 있는 이런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 시간 등은 나하고에서 불러오는 방법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근무 시간 관리에서 해당 월에 근무 시간이 마감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근무 시간 관리에서 5월 근무 시간을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원을 선택한 후 상단에 근무 시간 불러오기를 하면 근무 시간 관리에서 마감으로 설정된 기간으로 조회하여 근무 시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통상 시급은 사례와 같이 15,000원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임금 명세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사례와 같은 양식은 급여 명세서에서 근로기준 1번 또는 2번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산출식에 작성을 하고 각각 사원마다 다른 근무 시간이나 그 외의 가족 정보들은 별도로 표기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근로기준 1번이나 2번 양식으로 사용하면 이러한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 등록이 필요하다면 해당 양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금 명세서 기재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프로그램에서 급여와 계산 방법을 반영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먼저 설명해 주셨던 나하고의 이 근태 내역이 연동이 되면서 원스톱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보니까 정말 우리 위하고를 사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더 쉽게 또 어떻게 더 쉽게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임금 명세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대리님, 이번 내용은 또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임금 명세서를 발급해서 교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설명하기 전에 이번에도 먼저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임금 명세서의 교부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스마트에이 프로그램에서 임금 명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과 위하고에서 임금 명세서 교부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에이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급여자료 입력에서 급여와 산출식을 잘 적용해 두었다면 급여를 보낼 사원을 선택하고 기능 모음에서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화면을 보면 이메일 발송 방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웃룩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웃룩 프로그램을 잘 세팅만 해두면 프로그램에서 추가 세팅할 필요 없이 메일 타입만 선택하고 발급을 하면 되는데 SMTP 방식은 별도의 서버 설정을 또 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메일의 환경 설정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하면 되는데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메일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메일에 환경 설정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환경 설정을 들어가면 팝3 IMAP 설정에 팝3 SMTP 설정이나 IAM SMTP 설정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함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메일 프로그램 환경 설정 안내에 나와 있는 SMTP 서버명과 포트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잘 설정을 해 놓으면 이메일이 전송 잘 될 거고요. 그 다음 보안 이메일 확인 방법은 사원 등록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생년월일로 선택하거나 주민번호 뒤 7자리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내기를 하면 전송 결과에서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SMTP라는 이 단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좀 방법이 약간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위하고에서도 동일하게 이 SMTP 서버를 설정하고 발송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위하고는 스마트에이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발송할 수 있는데요. 네. 위하고를 사용하는 분에게는 메일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TP 서버 설정을 할 필요 없이 네. 바로 급여 메일 전송이 가능한데요. 네. 그럼 위하고 화면에서도 급여 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급여 자료 입력에서
급여 이메일을 보낼 사원을 체크하고 우측 상단의 급여 명세서 보내기나 아니면 액션바에서 급여 명세서 보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이메일 주소는 사원 등록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반영되고 그 다음 급여 명세서 형태, 조금 전에 저희가 인쇄 미리 보기 하면서 확인했던 형태들 중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송 방법을 이메일을 체크하고 보안 이메일 방법도 확인 후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스마트에서 전송하는 방법과 달리 아까처럼 이메일 발송 방식을 선택하는 항목이 없죠. 네. 네, 위아고에서는 별도의 SMTP 설정 없이 메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위아고 도메인으로 편리하게 바로 메일 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메일 전송이 완료되면 전송 결과에 이메일란에 이제 동그라미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메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 아래쪽에는 조금 전에 스마트 A에서 발송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이 위 플랫폼 주식회사로는 방금 전에 위아고에서 발송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까 발송 시 선택한 급여 명세서 형태에 맞게 이제 계산 방법이 확인되고 급여 계산 산출시까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위하고가 스마트 A보다 훨씬 더 간단하네요. 뭐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수정을 해야 하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이메일을 수정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 보니까 정말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이메일 발송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다고요? 네, 그쵸. 오늘 온라인 세미나의 타이틀이기도 한 이제 나하고 서비스가 있죠. 네. 네, 나하고 앱을 설치하고 가입한 직원이라면 네. 나하고에서 임금명세서를 또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나하고 서비스로 임금명세서를 보내는 방법은 조금 전에 이메일 발송하는 방법과 거의 동일한데요. 그럼 이제 급여자료 입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해당 사원을 체크하고 한 번 더 급여 명세서 보내기를 해볼 건데요. 그럼 이렇게 이 화면에서는 해당 사원이 나하고 가입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확인되고 이제 발송 방법을 나하고로 선택을 하고 발송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나하고 전송 결과도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나하고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나하고에서는 그럼 알림으로 급여 명세서가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알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급여 명세서를 클릭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5월 급여 명세서를 선택하고 설정해둔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임금 명세서에 본인의 기본 정보와 그리고 지급 내역, 공제 내역, 근무 정보를 표시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단에 계산 방식을 선택하면 산출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조회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급여 명세서를 PDF 형태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 하단에 공유하기나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별도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하고를 이용하는 방법도 이메일만큼이나 아주 간단하네요. 그런데 이 나하고를 이용할 때 혹시 뭐 포인트가 필요하거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네, 나하고로 임금명세서를 전송하는 기능은 임금명세서를 문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모바일 나하고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기능이어서 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정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작하면서 명세서 발급 방법 중에 문자 서비스도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자로 발급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럼 이번에는 임금명세서를 문자로 발송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원을 선택하면 이제 우측 상단에 여기 급여 명세 문자 보내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액션바에서 급여 명세 문자 보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좌측의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발송이 될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상단의 전송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긴 하지만 직접 문구를 수정할 수 있고, 하단의 급여 내역은 프로그램에서 입력한 급여 내역이 반영된 부분이라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번호 등록 관리에 발신 번호를 등록해두고 사용할 수 있고, 전송 옵션에서는 문자를 즉시 발송할지 혹은 예약 전송할지 선택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시간으로 바로 문자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바일 화면에서 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다려 볼 건데요. 네, 지금 문자로 보낸 거죠, 임금 명세서를. 네네. 네, 그럼 이렇게 네. 문자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설정해둔 발신 번호와 미리 보기에서 확인했던 내용으로 급여 명세서 내역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이렇게 한눈에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참 좋은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급여 명세서 문자 보내기는 건당 50포인트가 차감되기 때문에 충전된 위포인트가 있어야만 발송 가능하는 부분이고요. 아쉽게도 문자는 발송 비용이 조금 발생하는 점은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임금 명세서를 발급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메일과 문자, 나하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급여 담당자분들은 어떤 거를 이용하고 싶으신가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명세서 전송 방식이면서도 발급 방법이 간단하고 또 발급받은 명세서 확인도 쉬운 나하고, 이메일과 문자, 나하고 이 세 가지 모두 사용해 보시고 우리 회사 혹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하고 함께하면 한눈에 확인하고 확인은 바로바로. 복잡한 절차도 모바일로 간단하게. 관리는 쉽고 빠르게. 스마트해지는 업무까지. 나하고 함께하면 모든 일들이 가능. 이 모든 기능이 무료. 회사와 직원을 연결하다. 모바일 플랫폼 나하고. 자, 그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대리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원천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네. 저희 원천세는 매월 신고와 반기 신고가 있는데, 보통은 소득을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지만, 네.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기 신고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7월 10일과 이제 1월 10일 두 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입력하는 메뉴에서 입력하는 것까지는 알아서 다 잘들 하시는데, 네. 이제 신고서에서 집계가 되지 않아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불러오기를 할 경우 어떻게 인원과 금액이 집계돼서 불러오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럼 먼저 매월 신고서를 불러올 경우 집계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월 신고서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근로소득부터 확인해보면 A01 간이세액은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귀속과 지급이 일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가 반영되는데요. 인원은 1원이라도 입력되어 있는 직원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무급자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0원이 되어서 제외되고 반영이 될 거고요. 총 지급액은 과세금액과 제출비과세 금액이 합산되어서 반영됩니다. 그래서 각 수당별
이제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 코드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도 그럼 확인이 필요하겠죠. 급여자료 입력에서 수당공제 등록을 들어가게 되면 비과세 감면 설정에 코드 참고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각 수당코드 우측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우측에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란이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표시된 수당은 제출 비과세이기 때문에 원천 신고서의 총 지급액에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이 이중으로 집계된다는 문의도 많은데요. 만약 금액이 이중 반영된다면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지급일자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귀속월에 지급일자가 잘못 반영된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02 중도퇴사는 중도퇴사제가 발생될 경우 반영되는 란인데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중도탭에서 가이드 영역에 확인되는 정산 연월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조회한 지급 연월이 동일할 경우 반영되게 됩니다. 다음 A03 일용근로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 또는 일괄 입력에 귀속과 지급월이 일치하는 데이터가 반영되고 A04부터 A06까지는 귀속 2월, 지급 2월로 조회할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연말 탭에서 반영된 인원, 그리고 총급여와 제출비과세, 그리고 납부세액이 A04란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납부할 소득세가 10만원 이상인 직원 중 분납 신청한 직원이 있다면 A05와 A06에 관련 인원과 소득세 금액이 반영될 텐데요. A05에는 2회차와 3회차 분납 금액의 합계액이 반영되고 A06은 분납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의 연말정산 차감징수 세액과 분납을 신청한 직원의 1회차 분납 금액이 합산 반영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은 A21 연금계좌와 A22 그 외 란이 있는데요. A22 그 외에는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신고서 귀속 지급 연월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귀속 지급 연월과 일치할 경우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소득을 입력했는데 신고서에 불러오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원인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귀속이나 지급 시기가 신고서와 맞지 않은 경우인데요.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서 소득자를 조회했을 때 좌측 상단의 지급 연월과 그리고 신고서 우측 하단의 신고서 기속 연월이 원천 신고서에서 조회한 귀속, 지급 연월과 동일해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의가 많은 내용은 퇴직소득을 IRP 계좌로 입금해서 연금계좌 정보도 모두 입력하고 과세 이연 처리까지 했는데 이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여기 A21 연금계좌란으로 불러오지 않고 A22로 불러온다고 하는 문의인데요. 여기 A21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작성하는 란이므로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A22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A25 매월 징수는 사업소득 자료 입력 데이터와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서 비거주 사업소득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되며 귀속과 지급이 동일해야 반영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자료에 입력된 데이터가 없는데 금액이 집계된다면 비거주자 기타 소득 코드 중 40번 사업에서 61번 사용료까지 기타 소득 메뉴에서 입력은 하지만 이제 원천세 신고서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 꼭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A26번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보험 설계, 방판, 외판, 음료 배달처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서 연말정산한 내역이 2월 기속, 2월 지급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타 소득에서 A43 종교 매월 징수는 기타 소득 자료 입력의 소득 구분이 77번 종교인 소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와
종교인 월별 기타 소득 입력 연말정산 메뉴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귀속과 지급에 맞춰 불러오고, A44번 종교 연말정산은 종교인 기타 소득자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데이터가 2월 귀속, 2월 지급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그럼 A42번 그 외 란에는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 입력된 나머지 거주자 기타 소득과 비거주자의 62번 기타 소득 데이터가 반영되겠죠. 그리고 신고서에서 연금 소득이 있는데, 이제 연금 소득은 프로그램에서 소득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불러오는 기능은 없고요. 다음 A50 이자 소득과 A60 배당 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에서 소득 구분이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인 데이터를 기속과 지급이 일치할 경우 불러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모두 소득자가 개인일 때 집계되는 기준을 설명드렸는데요. 프로그램에서 보면 다른 메뉴와 달리 기타 소득자 등록은 소득자를 등록할 때 법인인지 개인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자 등록에서 등록한 소득자는 소득 구분에 따라 기타 소득자료 입력 또는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 두 메뉴에서 소득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법인에게 지급한 기타 소득이나 이자 배당 소득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칸이 아닌 A80 법인 원천란에 반영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자 배당 소득에서 입력되어 있는 이 금액은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입력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때 입력은 본표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표 법인 원천 탭에서 해당 법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맞는 란에 금액과 총 지급액, 소득세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야 본표 A80에 반영되니 법인 원천 입력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표 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금융투자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비거주자 양도소득도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소득이 아니라 불러오는 기능이 없으니 신고해야 하는 경우 직접 입력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매월 신고 기준으로 집계되는 기준을 설명드렸는데요. 반기 신고서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의 신고 구분을 반기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조금 많은데요. 신고 구분을 변경하는 방법은 인사 환경 설정에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설정에 반기별 사용 여부를 사용함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 시 이제 신고 구분이 반기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급여 지급을 당월 지급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 신고를 기준으로 조회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여기 매월 신고와 조금 다른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A01 간이세액의 인원은 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을 불러오게 됩니다. 금액은 6개월 동안의 급여자료 입력에서 입력한 총 지급액을 불러오겠죠. 급여자료 입력에서 보면 현재 반기 마지막 달은 6월이고 6월 급여자료 입력에서 인원은 5명이고 이 인원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의 인원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 1월에는 인원이 9명이었는데 6월에 직원이 5명이 되면 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5명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의 지급액을 조금 더 편리하게 확인을 하려면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월 근로소득을 선택하여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을 이제 지급액에서 미제출 비과세의 합산금액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03 일용근로의 인원은 월별 순인원의 합계가 반영되는데요.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일용근로를 했다면 인원은 1이어도 여긴 1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6으로 기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인원 표기 방법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서식에 작성요령에 기재되어 있으니 작성요령을 참고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기 신고자 중 연말정산한 금액이 환급이어서 3월 10일까지 환급 신청을 했다면
이미 신고한 1월에서 2월까지의 지급 내역은 제외하고 3월부터 6월까지의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번 7월 11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급여를 당월 지급하는 경우로 보여드렸는데요. 만약에 급여를 차월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급월은 1월부터 6월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속은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5월, 지급은 당해년도 1월에서 6월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여기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불러오기를 했을 때 인원과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반영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마감하는 과정에서 혹은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대리님, 원천세를 신고할 때 이 같은 오류 때문에 문의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이제 아무래도 세무신고를 이제 전자로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작성해둔 신고서가 세법과 작성 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증을 해주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네. 그 과정에서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원천 신고는 제출하는 서식이 하나라서 다른 신고에 비해 오류 메시지는 조금 적은 편이긴 한데요. 네. 제가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원천 신고 과정에서 저희에게 문의하신 오류 메시지를 조금 살펴봤는데 이제 원천 신고 시 발생하는 오류는 대부분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 환급 신청 관련 부표 작성을 조금 잘못 작성하시거나 네. 이제 환급세액을 다른 소득의 납부세액에 차감하는 과정이 조금 잘못돼서 발생하는 오류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보다 이제 먼저 환급이 발생했을 때 원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저는 2월에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 금액을 환급 신청하지 않고 이제 계속 차월 2월을 해오다가 이번에 신청하는 경우로 가정해서 신고서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지금 신고서는 5월 신고서인데요. 이제 5월 신고서를 확인해 보면 왼쪽 하단 전월 미환급에 621만 2,990원이 반영되어 있고 이제 이 달에는 여러 소득이 지급되면서 각 소득의 소득세 합계가 381만 7,320원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 금액을 차감한 239만 5,670원이 이제 2월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차월 2월을 하지 않고 환급 신청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환급 신청 시 서식을 작성하는 순서대로 쭉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환급 신청을 할 거니까 21번 환급 신청액에 남은 금액을 모두 입력을 할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환급 신청 부표를 작성해야겠죠. 먼저 환급이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을 선택하고 기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속과 지급 2022년 2월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A04 연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칸에는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했던 금액이나 인원 등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전년도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 중에 연말 탭에서 금액을 확인을 하고 인원과 금액 그리고 이제 기납부 세액까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차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조정 환급세액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생긴 시점부터 이번 신고까지 차가감 조정한 금액의 합계를 반영하면 됩니다. 네, 프로그램에서 조정 금액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각 신고서에 가서 확인하고 합산해서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한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타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소득 구분해서 기재하려고 여기 환급 신청 부표에서 새로 한 줄을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던데요. 환급 신청 부표에는 환급이 발생한 소득만 기재하고 이제 납부만 있어서 환급세액과 조정된 세액은 환급이 발생한 소득에 조정 환급세액에 합산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니까 환급 신청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값을 보니 본표에 21번 환급 신청액과 살짝 다르죠. 그럼 신고서 본표와 금액을 맞추기 위해 수정을 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차감세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의 오차 범위를 허용한다고 했으니 차감세액을 수정해서 환급 신청액 금액을 맞추는 게 좋겠죠. 이제 환급 신청 부표를 작성했으니 기납부 세액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식은 환급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 신고한 금액과 지급 명세서 제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원인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환급 신청 시 환급이 발생한 사유가 수정 신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납부 세액 명세 부표는 필수 첨부 서식이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작성 방법을 보면 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내역을 작성을 해야겠죠.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서 연말을 선택해두고 불러오기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기납부 세액 현황에서도 연말을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하면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세 등에 차이 금액이 없으면 그대로 두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차이 금액이 있으면 사유를 선택하고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차이 금액이 155만 5,050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중도 퇴사자가 있었어서 해당 소득자와 관련된 차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서 중도를 확인해 보니 해당 금액만큼 딱 차이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기납부 세액 부표에서 이제 사유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기납부 세액 부표를 다 작성했다면 그 다음 전월 미환급 조정 부표로 넘어갑니다. 이 서식은 신고서 본표에 전월 미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필수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아까 전월 미환급 세액이 있었기 때문에 작성을 할 건데요. 환급 신청 시 전월 미환급 세액 내역은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의 12번 전월 미환급 세액의 최초 발생 시점의 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귀속과 지급은 최초 발생 시점인 2022년 2월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 구분은 연말이고 세무코드는 근로, 그리고 발생 환급세액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재하고 같은 세목에 납부할 세액은 당시 신고서 금액을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최초 발생 시점 이후의 발생 내역은 환급세액 조정 현황에서 작성을 합니다. 기속 연월은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작성하고 10번 차월 2월 환급은 다음 달 신고서에 전월 미환급 세액에 적고 당월 조정 환급에는 해당 월에 조정한 환급액을 적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10번 차월 2월 환급 금액의 마지막 라인은 신고서 본표 전월 미환급 세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프로그램에서 마감할 때 오류가 발생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깜빡하고 놓친 부분이 있어 마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알고 있으니 스스로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잘 작성된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잘 작성하지 않고 좀 이제 잘못 작성할 때는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네, 마감 오류가 발생하도록 작성된 신고서인데요. 마감 오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오류랑 세 번째 오류가 환급 신청 부표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본표의 21번 환급 신청액과 부표의 6번 환급 신청액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 오류는 환급 신청액은 마이너스 차감세액 플러스 분납금액 마이너스 조정 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라는 오류인데요. 이 부분 부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본표의 21번과 부표의 6번 환급 신청액이 맞지 않다고 했었죠. 조금 전에 또 수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차감세액을 조정해서 해당 부분은 금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타소득이 있을 경우 그 조정한 금액은 해당 환급 신청을 하는 부표에서 작성한 이 라인에 조정 환급으로 입력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라인에 별도로 입력을 해서 오류가 같이 발생했던 것 같네요. 해당 라인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오류 또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오류는 전월미완급색 조정 명세서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이고 12번 전월미완급 금액과 전월미완급 조정 탭 맨 마지막 라인에 10번 차월 2월 환급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라는 오류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전월미완급 조정 부표의 마지막 줄은 신고서 본표의 하단 전월미완급세액과 일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오늘 차감할 부분까지 추가해 놓아서 차이가 났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입력분도 삭제를 하고 차월 2월 환급 금액과 원천징수 내역 본표의 전월미완급 금액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류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기납부세액 조정 명세서에서 발생한 오류이고 기납부세액 탭 3번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에 소득세 등 차이금액 또는 농특세 차이금액 중 한 개라도 존재하는 경우 사유코드는 한 개 이상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나오죠. 이건 너무 간단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기납부세액 명세서에서 차이금액이 있다면 그 차이 내역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사유에 선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수정을 해봤으니 정상적으로 마감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마감 오류가 이제 모두 해결되고 정상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서식 작성 요령을 한번 익히고 나면 문제 해결이 조금 훨씬 쉬워지시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네요. 정말 신고서 작성 방법을 정확히 알고 나서 오류 메시지를 보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훨씬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리님, 지금 보여주신 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면 분명히 프로그램에서는 마감이 잘 됐는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홈택스 전자신고 시에도 변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몇 가지 준비는 했는데요. 네. 다만 홈택스 오류는 제가 실제로 홈택스에 신고하면서 오류를 일으킬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오류는 주로 신고할 회사의 전자신고 파일 제작 정보와 홈택스 로그인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인데요. 이렇게 많은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 번에 뜬다면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나타난다면 원천징수 전자신고 메뉴에 제출자 등록 탭에 정보가 누락된 상태로 제작돼서 그럴 수 있는데요. 원천징수 전자신고에서 제출자 구분 탭에 세무대리인이면 세무대리인, 일반업체면 일반업체로 선택을 하고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한 다음 다시 신고해 보시면 대부분 잘 해결되는 오류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오류를 한번 볼 건데요. 이 오류도 프로그램에 입력한 아이디와 홈택스에 로그인한 아이디가 달라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사업장의 아이디를 잘 입력을 해두고 그리고 홈택스 로그인할 때는 이제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 한다거나 프로그램에서는 A 회사 아이디를 입력해두고 홈택스는 B 회사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전자신고 원천징수 메뉴의 제출자 구분에서 여기 전자신고 사용자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홈택스에서도 이 동일한 정보로 로그인을 하시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오류는 원천신고서의 부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오류인데요. 여기에서 C30 코드는 거주자 부표에서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란이고 이제 C61과 C62는 비거주자 부표에서 이자 배당 소득을 반영하는 란인데 해당 탭을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오류입니다.
해당 부분은 부표를 작성 후 신고하시면 해결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전자신고 마감 때 보여드린 회사도 홈택스 변환했을 때 이렇게 오류가 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뒀었는데 어떤 케이스인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회사에서 아까 작업을 했었고 이제 5월에 장보리에게 이자 배당 소득을 지급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A50번에 정상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으나 이제 거주자 부표를 보면 입력되어 있는 게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금 보여드렸던 오류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럴 때에는 이제 부표 거주자에서 실제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에 입력한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장보리의 인원 1명과 총 지급액 400만원, 소득세 100만원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신고서의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당월 조정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태라서 부표에서도 C30번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100만원을 입력해 납부할 소득세가 없도록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오류는 원천 신고서의 법인 원천 부표를 작성은 했는데 당월 조정 환급세액을 반영하지 않아 납부 소득세가 신고서와 달라서 생기는 오류인데요. 이제 법인 원천 부표를 확인을 해보면 당월 조정 환급세액이 반영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지금 원천 징수 내역에서는 당월 조정 환급세액이 반영되어 있는데 부표 법인 원천에서는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이므로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입력을 하고 납부세액이 없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전자신고 마감부터 홈택스 변환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싶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것 같네요.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신고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느덧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꼭 원천세가 아니더라도 이 세무신고 업무를 하다 보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 수정신고 과정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프로그램 사용 방법, 그리고 역시나 전자신고 오류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천세 수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이번에도 먼저 프로그램에서 수정신고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프로그램에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보면 이제 수정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수정신고할 월을 선택하고 다음 이제 신고 구분에서 선택을 해줘야 하는데요. 정기 수정신고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정신고를 하는 건 4월 원천 신고 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돼서 하는 거라 이제 1번 정기 수정신고를 선택할 거고 신고 차수는, 수정 차수는 1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조회를 하면 동일한 소득이 붉은색과 그리고 검은색 글씨 두 줄로 표기가 되는데요. 붉은색은 수정 전 신고금액, 그리고 즉 정기 신고금액을 의미하고 검은색은 수정 신고할 금액을 의미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기된 금액은 정기 신고 때 신고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라 수정은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로그램에서 수정신고서를 최초 조회할 때에는 수정신고란에 정기신고와 동일한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때에는 우측 상단의 불러오기를 통해 수정신고 대상 금액을 집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를 누락해서 작성 중인 이 수정신고서도 보시면 A02에 아무것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이제 금액이 집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서를 조회했는데 수정해야 할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불러오기를 통해 한번 꼭 재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수정신고서가 작성은 되었는데요. 수정 내용을 보니까 신고서가 수정되면서 이제 20번 차월 2월 환급액이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5월 신고할 때 환급 신청 부표까지 모두 작성을 하고 신고를 다 마쳤는데 4월 신고서가 수정되면서 차월 2월 환급액이 늘어나 버리니 이거 수정 신고서를 하면서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하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는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 수정 신고 시 발생한 차이 금액 20만 760원은 다음 정기 신고인 6월 신고서에서 A90 수정 신고란에 기재해서 6월 납부할 세액과 차가감 후 남은 소득세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6월 정기 신고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은 6월에 입력된 부분이 없는데 이제 만약에 6월에 이제 지급도 하고 소득세도 있었다면 이렇게 입력하고 A90 수정신고의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서로 조정이 되어서 이제 납부할 소득세가 변경이 되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불러왔던 것처럼 6월에 납부할 소득세가 없어서 수정신고 환급분과 차가감할 세액이 없거나 차가감 후에도 남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6월분 정기신고 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 본표 A90에 지금처럼 이 환급 금액을 입력하고 차월 2월 환급액이 확인되니 21번 환급 신청액에 20만 760원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환급 신청 부표에서는 소득은 10번 수정을 선택하고 기속연월과 지급월은 수정신고를 했던 신고서에 기속과 지급월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감세액에 20만 760원을 입력합니다. A90번 수정신고 소득세에 대한 환급 신청 시 환급 신청 부표는 인원, 소득지급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은 입력하지 않고 차감세액, 조정환급, 환급 신청액만 입력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그리고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처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 수정신고도 역시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때 발생하는 오류가 있다고요? 네, 물론 수정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도 있습니다. 네, 오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메시지는 수정신고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보셨을 법한 메시지인데요. 수정 기한 후 신고의 제출 연월은 현재 연월과 같아야 합니다. 라는 오류입니다. 이 오류는 신고서에 기재된 제출일자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실제 일자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메시지인데요. 해당 부분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더보기에 제출 정보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출일자를 신고하는 현재 날짜와 동일하게 설정을 하고 신고서를 제작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다음 오류 메시지는 환급 신청 부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A90 수정신고일 때 인원, 소득지급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이런 값이 모두 0이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환급 신청 부표 작성 시에는 이제 수정신고일 경우 차감세액과 조정환급, 환급 신청액만 입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이제 그 외의 칸에 입력이 되었을 경우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에는 입력하지 않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류 메시지를 한번 보면 신고 금액과 환급세액이 모두 0이면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시 수정 후 금액이 모두 0이면 전자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수정 신고를 하면서 총 지급액과 소득세를 모두 0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귀속이나 지급월이 잘못 선택된 신고서가 제출돼서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세무신고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과 또 전자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